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칼세이건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 외계생명연구소 협회, 그러니까 우주협회의 고문이시기도 하시고 설립자이시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우주행성협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위성도 쏘아 올리고 단독으로 그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협회로 성장했죠. 그 협회가 주로 하는 일은 외계에서 생명체를 탐구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뭐 그저께인가 제가 뉴스 그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그런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그 행성에서 날아온 그 유성이죠. 유성을 탐사하는 유성 위성이 있대요. 그 유성 위성이 실제로 이제 그 유성에 착륙해서 그 유성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와서 지구로 다시 쏘아 올리는 요 기능을 한 위성인데 그 위성이 2년 전인가요? 그 유성에 내렸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지구로 보내왔는데 그 해당 그 유성의 그 추출물 표본이 어떤 용기에 담겨 있는데 무슨 오류 때문인지 그 용기가 열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용기 겉에 묻어 있는 약 70g 정도의 토양,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고 최근에 그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요 용기를 열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그 용기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토지를 또 빼가지고 총 용량이 한 120g인가 정도밖에 안 된대요. 흙 120g이면 정말 작은 용량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용량을 지구가 가장 먼 곳에서 추출한 토양이라고 하고 그 용량을 통해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30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있는 그 행성의 토양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전 세계 과학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나사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 뭘 발견하기 위해서인가요? 우주 생명체, 외계인 이렇게 얘기하죠. 외계 행성에 사는 지적 생물의 생김새가 지구인을 닮았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나는 믿는다. 지구의 경우를 보건대 유전적 다양성은 일련의 우발적 사건들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외형도 인간의 외형이 진화하기 직전의 단계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진화론에 따른다면 보통 인간이 이 어류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모든 생물체는 물 속에서 시작됐으니까 어류겠죠. 그래서 어류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어류가 가지고 있는 지느러미의 개수가 인간에게는 손가락의 개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류가 만약에 지느러미의 뼈 개수가 6개나 7개였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진화한 인간은 손가락의 개수가 7개나 8개가 됐겠죠. 그런 것처럼 아주 우발적인 사건들에 따라서 인간의 외형이 결정돼요. 진화의 결과가 결정돼요. 그뿐만 아니라 특정 유전자들도 선택 과정도 따지고 보면 우연성을 동반하는 환경적 요인들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호주에 가면 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동물이 캥거루. 근데 캥거루는 포유류이긴 해요. 우리와 같은. 그런데 태반이 몸 밖에 있죠. 주머니. 네. 네, 몸 바깥에 있어요. 우리도 같은 포유류지만 몸 안에 태반이 있죠. 네. 환경에 따라서 태반이 몸 밖에 생기거나 몸 안에 생기거나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포유류는 진화의 단계를 따른다고 하면 가장 최근에 생긴 동물들이에요. 포유류가요. 네, 포유류가요. 가장 최근에 이 척추를 가지고 발전한 동물. 그래서 우유를 가지고 이제 나오게 젖을 먹고 키우는 동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포유라고 하죠. 포유류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유류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외형들이 대부분 다
과거에 만들어진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의 존재로부터 개량된 존재로 포유류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연성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느냐는 그 전의 존재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가 우리를 결정해 주는 거야. 우리는 우연적으로 생긴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외계인이 우리와 닮지 않았을 이유는 뭐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조건으로 만들어졌겠죠. 거기서 시작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존재겠죠. 그렇다면 지구의 환경과 동일한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그렇다면 외계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우발적 사건들과 그곳 환경을 지배하는 우연적 요인들이 어떻게 지구에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은 지구인과 다르게 생겼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형태는 비록 우리와 다를지라도 지적 생명체 자체는 분명 외계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건 이제 칼 세이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같은 거예요. 외계인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념이죠. 물론 외계 생명체죠. 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외계 생명체로서 존재할 것이다. 그들 역시 두뇌 역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진화의 법칙이 동일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의 법칙은 보편 법칙과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갈수록 불필요한 것들이 덧붙여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로 작동할 거라는 거죠. 마치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만유인력의 법칙이 우주 전체 어디에서나 통하듯이 진화의 법칙도 그런 방식으로 우주 전체 어디에서나 통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연의 법칙은 우주 어디를 가든 동일하다. 보편 법칙이죠. 멀리 있는 별이나 은하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태양의 스펙트럼과 비슷할 뿐 아니라 지구에서 적절히 설계한 실험 상황에서 만들어낸 스펙트럼과도 일치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실험실의 연구들은 우주에 있는 원소들하고 같은 원소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이 연구들은 우주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주 어디의 물질이든 같은 종류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의 빛, 흡수, 방출 과정은 우주 어디를 가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지구에서 통하는 것들은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지구에서 발견된 자연의 모든 법칙이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하므로 별들 사이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온 메시지도 반드시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전파 망원경이 우주에서부터 오는 많은 전파를 수신하고 있어요. 망원경이니까. 최근에 기술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엄청 성능이 좋은 전파 망원경이 지금 우주에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우주로부터 오는 엄청나게 많은 전파들을 수신하고 있죠. 천문학자들이 항상 빠지는 딜레마가 그거래요. 이 수신되는 전파를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일은 어떤 전파가 도달하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만약에 어떤 큰 전파가 있으면 아마 그쪽 지점, 그 전파가 온 지점을 향해서 보면 새롭게 탄생하는 별이 있거나 아니면 소멸되는 별이 있거나 아니면 별들의 충돌이 있거나 뭐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런 큰 전파가 오겠죠. 그것들을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을 보다 보면 이 천문학자들이 항상 딜레마에 빠진대요. 굉장히 주기적인 어떤 요소가 도착한다는 거죠. 있을 때. 네. 주기적인 요소가 도착하는데 그걸 아무리 해석해봐도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고 항상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조작을 해봐도 우리가 한테 적합한 형태의 메시지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해석에 적합한 형태의 메시지는 아닌 거죠. 그런데 항상 이 칼 세이건 같은 천문학자들은 희망을 품고 있대요. 언젠가 기술이 발달해서 이 우주로부터 온 이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누군가 끊임없이 우리 존재를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주를 향해서 보내고 있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해석할 날도 오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죠. 구해줘야 구해줘.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뭐 그런 주파수가 우연에 의해서 그런 일치된 결과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칼 세이건이 쓴 소설, SF 소설인 콘택트도 바로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주에서부터 온 어떤 메시지를 어떤 과학자가 우연히 해독하게 되면서 그게 우주인에게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뭐 이런 그 상상 같은 것들을 천문학자들은 언제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하에만 물경으로는 약 3천억 또는 5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한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5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전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데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게 거기에 지적 생물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거느린 별이 어찌 우리 같은 태양 하나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공간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물리학적인 공간 이론에 따르면 지구에 있을 수 있는 생물의 개수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학문이 이제 공간 물리학이에요. 우주의 공간을 계산했을 때 이 우주의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별의 개수와 그 별의 개수에 살 수 있는 그 생물의 개수 이런 것들도 동일한 형태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 우주 전체에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한다 라고 하면 공간학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래요. 네. 그런 공간이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위해서 존재할 만한 공간이 우주만큼 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지구에만 존재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우주 어딘가에는 지적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동시대가 아니더라도 과거나 미래에 그런 생명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의미에서 칼 세이건은 외계인은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믿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과의 조우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은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문명권이 지구로 와서 무엇을 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할 것이다. 그 외계인이 침공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네, SF 영화들. 그런 거 보면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지구인들이 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서 우리까지 날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우리는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술과 과학의 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앞설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지구 문명이 아기에 찬 외계 문명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칼 세이건은.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동족이나 다른 문명권과 잘 어울려 살 줄 아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고도의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다면 그 과학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할 조건들, 다시 말해서 다양성의 조건들이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런 사회가 외계 문명권에 와서 무작정 아기를 가지고 죽일 거라는 생각을 왜 하냐는 거예요. 영화랑 틀리네. 네, 그런 생각은 왜 나왔을까요? 진화라는 거는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린 안 그러잖아. 막 싸우고. 제국주의 시절에 남미의 그쵸. 원주민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럽에 있는 대륙에 살던 서양인들이 남미에 가서 남미의 그 원주민들 어떻게 있어요? 다 죽여버렸어.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외계인이 그러지 않을까 우리에 대해서. 예, 문명은 항상 야만을 정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은 누구나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지금은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런 과학이 발전된 문명이 지구를 찾아오게 된다면 어때요? 저희도 뭐 속성을 지금 잘해주러 오는 거야? 그렇게 발달한 과학 문명이라면 음. 이미 우리처럼 그런 다 겪고 반면교사를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문명에 대해서 조화와 화합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과학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인류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민족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서워할 필요 없죠. 외계인에 대해서. 우리가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후진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의 공포감은 우리 자신의 죄의식을 반영한다. 백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과거에. 미국에서도 백인들이 흑인을 그렇게 대했으니까. 원주민, 인디언들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대했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잘 알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한 문명이 그보다 약간 선진적인 또는 약간 후진적인 문명에게 철저하게 파괴당하는 야만적 상황을 우리는 여러 차례 이미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희망인 이유는 바로 이것 단 한 가지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과학에 의해서. 지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지금도 그게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게 만약에 어떤 누군가 문명이 힘으로 다른 문명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지금은 막 SNS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힘을 모으자라고 해가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과학 문명이 기반이 되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의 정신이 왜 대중화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칼 세이건이 왜 과학의 대중화에 그렇게 앞장서서 노력을 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책은 언제 쓰여졌어요? 1980년대에 쓰여졌어요. 이때만 해도 미국에는 핵무기, 핵전쟁의 위협이 강할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이때죠. 이 책이 쓰여질 당시죠. 그때는 초등학교 때 밖에 나가서 핵폭탄 피하는 연습을 했어요. 네. 핵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뭐 땅에 배를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몸을 땅에서 띄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누워 있으라. 뭐 아무런 쓸모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핵에 대비하는 훈련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그때예요. 당시 미국도 마찬가지죠. 케네디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아시죠? 쿠바에 대해서. 당시에 이 소련이 쿠바를 이제 봉쇄하고 친미 국가인 쿠바를 봉쇄하고 당시에 핵폭탄에 대한 위협까지 있었던 시기였어요. 핵전쟁에 대한 위협 때문에 미국 전체가 벌벌 떠는 시기예요.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원인이 과학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은 인류를 자멸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핵폭탄은 과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핵폭탄의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아니야. 네. 그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죠. 네. 결국에는 그 권력, 오히려 그런 야만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과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은 조화, 다양성과 조화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얘기도 나왔잖아요. 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렇게 잘 발달할 수 있었는가? 왜 지중해 유역에서 그렇게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는가? 다양한 집중된 중앙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국가들이 서로 자신만의 문화를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냐? 이 얘기였죠. 그 얘기하고 맞닿아 있죠.
결국에는 과학을 누군가가 독점해서는 안 돼요. 과학은 모두의 과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의 과학일 때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멸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학의 대중화가 중요하다. 앞으로 미래의 과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변해 줄 것인가? 신화를 만들어낸 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듯이 사람은 대지의 자녀인 동시에 하늘의 자녀이기도 하다. 지구에서 살아오는 동안 인류는 못된 진화적 습성을 많이 길러왔다. 호전성, 그릇된 관습,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이방인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 같이 오랫동안 유전되어 온 못된 요소들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마찬가지죠. 뭐 핵무기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고요. 다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이런 덜 진화된 행동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음식을 독점하려는 혹은 상대의 세력을 점령하고 상대의 세력을 멸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적 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류 초기의 모습인데 그걸 여전히 지금 정치도 그걸 여전히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적개심을 갖죠. 이게 바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계인이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남을 측은히 여길 줄 아는 좋은 청성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도 아낀다.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지적인 것을 향한 불같은 열정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존과 번성을 확실히 약속할 도구요 방편이 될 것이다. 광막한 코스모스의 바닷속에 감춰진 새로운 세상과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적인 동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로서 가지고 있는 습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적인 습성을 벗어나려고 할 때 만들어지는 습성, 지식에 대한 습성이죠. 그런 지적 습성이 결국은 인류가 가장 뛰어나고 또 가장 오래 남을 존재로 이 지구에 살아남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결국 가치는 힘에 있지 않고 조화와 화합에 있다. 그리고 그 조화를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책의 제목인 코스모스죠. 우주도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야 그 원래 뭐 하늘의 순리라고 할까요? 뭐 천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따르게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적개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실제로는 이 코스모스에 대적되는 오히려 카오스와 관련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를 해치는 행동들이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습성들이 결국 인간을 자멸의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칼 세이건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명 자멸의 위험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만 해도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핵은 위협적인 그런 무기죠. 여러분 또 핵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핵전쟁? 아니요. 아니요. 어떠세요? 뉴스에서 그래요. 뉴스에서 잠깐 화정원이가 너무 인류가 다 일갈고 죽는다고 있어요. 생각하고 한 번은 터뜨리지 않을까요? 어이구. 그래서 다 멸망이야. 어떠세요? 이 전쟁에도 안 쓰고 있잖아. 모르겠어요. 옛날에 만들어진 7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서도 네. 인류가 자멸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그 핵전쟁 때문이잖아요. 네. 80년대만 해도 핵전쟁에 대한 위험이 정말로 사람들한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그래서 핵전쟁과 관련된 영화들도 엄청 많이 네. 모티브로 만들어져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졌죠. 미국하고 소련하고 그 단추 하나 누르는 그 사이에 안 됐잖아요. 이 핵전쟁이. 미국 대통령이 이 다닐 때 항상 이제 옆에 가지고 다니는? 가지고 다니는 네, 그 그거. 007 가방 같이 생긴 네. 그 가방 있잖아요. 네.
그거 핵가방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 안에 핵단추가 들어있다고.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핵전쟁을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발사 권한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 핵전쟁이. 그래서 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생각해봐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의 양은 우리나라는 뭐 없지만 이제 북한에 있다니까 뭐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인도와 이란, 유럽에 있는 거, 파키스탄. 뭐 있는 거 생각하면요. 아마 동시에 만약에 그게 발사된다고 하면 지구 자멸이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 그러니까 핵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그런 무모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 설마 그런다고. 왜냐면 다 죽는 거니까. 김일성도 김정은도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죽고 죽어. 싶어가지고 이걸 누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신이 또 그렇죠? 누르는 순간에 다른 데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딸내미 때문에 딸내미가 이뻐서 안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인류가 핵무기를 만들고 그 핵무기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 뭐 우리가 일본에서 이미 핵무기가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통한 전쟁 억지라는 아이디어. 당시만 해도 키신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헨리 키신저. 이 키신저가 주장했던 게 강대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야만 이 적들이 우리를 그렇죠. 우습게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감정적인 대응. 근데 이게 실제로 먹힌다는 거예요. 헨리 키신저가 주장했던 얘기는 이게 실제로 먹힌다는 거예요. 네, 그 맞아요. 이게 실제로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야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옳게 될 수 있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무기를 통한 전쟁 억지라는 아이디어예요. 키신저가 내놓은. 칼 세이건 이걸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당시에 있었던. 핵무기를 통한 전쟁 억지라는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우리의 비인간적 조상의 행동 양식에 근거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진화가 안 됐다. 덜 된 얘기야. 뒤떨어졌어. 네, 맞죠. 말 그대로 들떨어진 그런 아주 캐캐묵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조상의 비인간적 조상의 행동 양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현대 정치가 중 한 사람인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핵 억지력의 실현 여부는, 그러니까 핵을 진짜 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핵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 이건 핵 억지력인데 핵 억지력이 실현될 수 있는 여부는 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달려 있어? 심리학적 판단 기준에 달려 있다. 좀 헨리 키신저가 돌려서 얘기하긴 했지만 뭐라고 그러죠 그걸? 허풍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허풍. 야, 너 쏠 거야.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쏠 수 있어. 라는 생각. 있죠. 심리학적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겁을 줘서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핵 억지력이에요.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또 가지되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적보다 적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헨리 키신저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은 핵을 가지면 안 돼. 포기해야 한다. 나빠. 이게 엔티티 조약이죠. 우리도 거기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없어요. 엔티티 조약에 따라서. 찐따 같아. 핵 사용 억지의 목적에서 볼 때 협박적 공갈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편이 심각한 위협을 허풍으로 오판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심각하게, 그러니까 진짜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진짜 쏠 수 있다라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야만 그게 단순한 허풍이 아니구나 라고 믿게 만들고, 그래야 다른 나라들도 스스로 깨갱하면서 핵을 안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고 미국 말에 잘 따를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주장한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헨리 키신저예요. 아주 천수를 누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인류를 뭘로 몰아넣고 핵. 핵의 위협 속에 몰아넣고 돌아가신 거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북한도 어떻게 해서든 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파키스탄 아까 얘기하셨지만 어떻게든 인도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려고 노력한 거예요. 인도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72년에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도 핵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또 그러려고 뭐 지금 했었는데. 맞아. 이란도 지금 핵을 가지고 있어요. 네. 위험한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안 우리나라- 그런가? 왜안 그래. 그런가? 미국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전 세계에 이렇게 핵을 많이 퍼뜨리게 된 원흉이 된 사람이 바로 헤렌 키신저예요. 네. 이 이야기 한마디 때문이죠. 핵을 만드시면 우습게 보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갖고 다녀. 네. 그래서 무섭게 안 해. 자, 그런데 이거죠. 과장에는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걸 과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쏠 수 있어 라는 거는 진짜 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 쏠 수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마. 나한테 뭐 대들려고 하지 마.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런 과장에는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한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태로 일단 협박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러한 방식에 너무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 협박의 허세로 묶어두지 못하고 언젠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협박을 실행으로 옮기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 누군가 비이성적인 사람이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처럼 비이성적인 사람이 저도 가끔 이 허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광적인 존재가 인류에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럼 우리가 말로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네로 황제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물론 일화이긴 하지만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태웠잖아요. 네.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태웠던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너무 예. 지저분해서. 냄새 때문에. 네. 그래서 로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하수 처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배설물들이 길거리 여기저기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일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엄청난 엄청난 그 냄새나 이런 것, 비위생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불질러 버려. 불질러 버려. 이런 사람이 인류에 있었어요.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예. 헨리 키신저는 바로 그걸 간과한 거죠.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습성. 그걸 간과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협박은 실행으로 옮겨질 위험을 반드시 동반하고 있다. 과학적 사고는 강한 중앙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속 강조하다시피 다양성으로부터 나오죠. 중앙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과학이 발달할 수 있고 더 상상력도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리야말로 핵전쟁의 인질이 아닐까. 네. 결국에는 핵전쟁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가 민간인. 결국에는 그들이 위협하려고 하는 대상, 자기 자국민 아니라는 거예요. 칼세이건 미국 사람이니까 자국민이잖아요. 자국민을 국가가 스스로 위협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구상 모든 사람이 핵전쟁에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다. 인질로 잡힌 우리가 먼저 핵 및 재래식 무기와 전쟁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부들을 계몽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연구는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 의무이다. 우리는 이제 사회, 정치, 경제, 종교라는 이름의 제도가 가르쳐온 전통적 지혜의 틀을 벗어나려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기존에 있었던 사회, 정치, 경제, 종교 모두에서 강대강, 아까 헨리 키신저가 했던 그런 논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뭐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성전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던 구시대적 양식이야. 이 구시대적 양식이 여전히 지금도 정치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과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이 얘기예요. 전통적 지혜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어요. 네, 이미 45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핵 얘기가 매일 뉴스에 나와. 네, 45년이 지났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칼 세이건 이후 전혀 인류의 진화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의식적 진화가 없었다는 걸. 우리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의 이웃이 지구 어디에서 살든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의 동질성. 이 인간의 동질성에 근거한 이 방안 이외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칼 세이건은 뭐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에서 국민으로 살았고 또 그 국민 중에서도 가장 존중받고 명예로운 국민으로 대우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이 한 마지막 이야기는 이거죠. 인간의 동질성. 나와 동일한 게 바로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지역들,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역들, 또 하마스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도 결국엔 나하고 동일한 사람이 인간이야. 그렇죠? 그 인간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나 혹은 아인슈타인처럼 인류에게 엄청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 허풍 같은 것 때문에 자신의 꿈을 꺾고 전통적인 가치관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지 못하게 된다면 인류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이 얘기죠. 결국에는 그 모두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려는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금욕을 추구하는 종교들에 대한 경고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칼 세이건이 종교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종교만큼 중앙 권력적인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도 교인이지만 예전에 이제 교회에 가면 가끔 부흥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항상 가끔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사회는 민주주의가 맞지만 교회에는 민주주의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의 모든 그런 질서들이 다 어긋나 버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중앙 권력적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쉽게 하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칼 세이건이 마지막에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신경심리학자인 제임스 프레스콧이 산업화 이전 단계에 있는 400여 개의 사회를 선정하여 그 문화들을 상호 비교하는 통계 분석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유아기에 피부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이 발달된 문화일수록 폭력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스킨십이 유아기에 많은 문화일수록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친구와 친구 간에 스킨십이 많은 문화일수록 이 폭력을 싫어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통계가 났다는 거죠. 성생활이 크게 제약받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들 역시 성인이 됐을 때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인 터부가 많지 않은 곳들도 보통 폭력을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인격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이제 남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폭력적 성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프레스콧의 주장에 따르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들은 주로 육체적 쾌락을 박탈당한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주로 이 육체적 쾌락을 박탈당한 것, 그걸 박탈당하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종교사회죠. 종교는 금욕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욕심을 금하는 것, 절제하는 것, 제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그런 어떤 성적 쾌락 이런 것들이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회일수록 폭력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동 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목격이 되죠. 지금도 여전히 폭력적인 남녀 차별에 있어서 엄청난 폭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주로 육체적 쾌락을 박탈당한 사람들.
중동 사회에서 여성들 보면 어때요? 심지어 스킨십이 문제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까지 안 하기 위해서 눈만 내놓고 다 가리잖아요. 시합으로. 네. 폭력적인 사회지. 근데 그 폭력적인 사회의 근본이 되는 도덕 규칙이 어디서 나왔어요? 종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가 결국은 인류를 더 파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 두 단계인 유아기 또는 성인기 중 어느 한 시기에라도 피부 접촉을 통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 성향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을 이 신경 심리학자 프레스콧이 연구한 결과예요. 심리학의 묻다에도 그게 예, 나오더니 비슷한 3살까지는 얘기 나와요. 많이 안아주라고. 그러니까 어린이 학대, 성생활의 심한 억압 등은 인류의 평화를 해치는 죄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건 좀 이렇게 일반화한 거고요. 실제로 뭐 종교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양성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칼 세이건의 신념에 관한 개인적인 신념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이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생각으로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이 코스모스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과학적 사고는 유용하다고 얘기해요. 지구에서 과학을 아는 생물종은 인간밖에 없어요. 네. 과학이 진화 과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과학하기가 유효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과학하기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므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 마치 핵무기처럼. 과학은 단지 도구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다. 과학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교정할 줄 안다는 것.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테라르드 샤르댕이 얘기한 인간 고유의 특성, 인간 현상의 기초, 반성. 예. 돌아보고 고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과학의 특성이죠. 가장 훌륭한 도구예요. 인간 의식의 가장 훌륭한 도구. 또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과학하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첫 번째, 과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신성 불가침의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종교가 그 많은 영역까지도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우주의 시작, 영혼의 유무, 시간의 시작과 끝 이런 것들도 다 과학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 있다면 무조건 버리거나 일치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반론이 나오면 즉시 폐기돼요. 고집스럽게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과거에 누구죠? 황우석 박사가 문제됐던 부분이 뭐예요? 논문 조작 있잖아요. 논문 사진 조작.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물론 그게 그 사람의 학설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학설 전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 황우석 박사는 그걸 성공했고 지금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체세포 복제를 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 자체가 잘못된 논문은 아니죠. 그런데 황우석 박사가 지탄받았던 부분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 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오류를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걸 감추고 그걸 제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성이 없어. 예, 그렇죠. 그걸 제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해코지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제자들을. 예, 제자들을. 네. 그런 게 바로 과학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게 지탄받았던 부분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전해주는 마지막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얘기죠. 이 책에.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그렇죠.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항상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이상한 그런 인과관계들이 자꾸 얽혀 있어요. 누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이상해. 예,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죠. 내 생각이 맞아. 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와 조금이라도 다른 성격의 사회를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존재라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히 혐오까지 해요. 예.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히 혐오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죠. 항상 내가 옳고 저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방이나 외계 이런 표현이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기 다른 문명들이 보여주는 문화와 유적의 다양성은 제각기 다 뭐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신의 반성을 통해서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 다른 방식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시사해 주는 거죠. 다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인간은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은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은 이 지구에만 있는 거죠. 인간은 지구라고 불리는 이 자그마한 행성에서만 사는 존재. 우리는 희귀종인 동시에 멸종 위기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보호종. 네. 보호종이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지는 뻔한 거 아니에요. 보호종이 되면 스스로 서로를 자멸하지는 말아야죠. 해치지 말아야죠. 서로 돕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줄 아는 존재여야 돼요. 네. 우주를 봤을 때 창백한 푸른 점으로서의 지구 있죠. 그 지구를 봤을 때 바로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에서 고와 같은 존재야. 그런데 이 안에서 싸우면 안 되지. 여기 있는 이 불꽃마저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까매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게 자연의 순리대로 이루어진 그런 거라면 덜 억울하겠죠. 뭐 해성이 부딪혀가지고 어느 날 그냥 다 꺼져버리면 그러면 덜 억울해. 그런데 누군가 개인의 실수 때문에 비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잘못된 판단 하나가 인류를 자멸로 이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과학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학문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가 칼 세이건의 이야기입니다. 칼 세이건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생각들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건 제가 읽고 여러 번 읽고 마음에 와닿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인간 저도 안내를 이 책을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습성, 인간이 동물로서 가지고 있는 습성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적 습성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이 테아르트 샤르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동물은 사회성을 갖죠. 본능적으로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벌, 뭐 개미 이런 사회성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있죠. 근데 그 동물들이 사회성을 본능적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테아르트 샤르댕이 얘기에 따르면 인간만큼은 사회성을 갖는 이유가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역사를 봤을 때 뭉쳐서 무찌르고 역사를 봤을 때 인간만큼 강력한 사회를 원하는 것,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사회를 원하는 동물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동물적 본능이 아니죠. 네. 인류 진화의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사회성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어 있는데 인간만큼은 그걸 남을 파괴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용 방법이죠.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습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 결국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진화가 더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테아르트 샤르댕은 아직 인간은 덜 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표현할 때 선사시대 인간을 이른 인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를 젊은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결국 아주 자신의 그런
그 인간의 얼 에너지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해 나갈 수, 진화해 나갈 수 있는데 의식을 진화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의식 진화의 끝점이 이 테라드 샤르등은 오메가 포인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은 신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세계는 종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유일하게 모든 생명체는 신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봐요. 신의 의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신의 의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진화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은 모든 생명의 가장 말단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원축풀이죠. 원축풀의 꼭대기에 있는 게 지금 인간이라고 보고 그 인간이 마지막에 도달할 지점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보면 그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해서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모르겠어요. 인간이 모든 에너지를 다 뽑아내고 다 쏟아내고 이 신과 합치하게 될 수 있는 뭐 테라드 샤르댕의 그런 이상적인 욕망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라드 샤르댕의 인간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얘기하신 대로 이제 휴강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원래 그 책의 제목은 공정하다는 착각은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만든 제목이에요. 원래 제목은 티라니 오브 메리트라고 하는데요. 능력주의의 횡포. 능력주의 횡포. 네, 능력주의의 횡포라는 책이에요. 원래 제목. 그게 더 멋있다. 그걸 알고 그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